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정말 더워졌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꽃내음이 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더워지다니 앞으로 더 더워질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네요. 부디 올 여름도 너무 힘들지 않게 지나가기만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아주 즐겨 듣는 아이 엄마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에 대해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면서 더더욱 많은 인생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게도 몇 년 전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요. 남들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가슴속으로 소가리만 하고 있었던 제 사연을 오늘은 용기 내어 이곳에 글을 남겨보렵니다. 미령씨,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이 말을 시작으로 그 사람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가슴 설레이는 말을 했던 이 남자는 훗날 저의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우연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였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과도하게 웃어주고 대응해주면서 관심을 갖더니 그날 모임에서 헤어질 때 제게 옆에 있어주면 안 되느냐는 말을 하더군요. 처음 만난 날 그런 말을 했던 남편이 조금 황당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냥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귀여운 외모에 눈이 축 처져서 웃는 그 미소가 솔직히 좀 보기가 좋았거든요.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는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투정 부리는 소리만 듣고 지내다가 남자의 그런 달콤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는 3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 중에 4살짜리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지고 선생님, 선생님 부르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바지에 똥 쌌어요. 똥 냄새 나요. 응,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바지에 실수를 했나 봐요. 선생님이 닦아주고 오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얌전히 놀이하고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런데요. 저 이거 장난감 제가 먼저 갖고 놀았는데 얘가 자꾸 뺏어요. 여기 장난감은 혼자 갖고 노는 건 아니니까 다 놀고 친구에게 양보해줘야 해요. 알았죠? 싫어요. 이거 내 거예요. 내가 오늘 계속 가지고 놀 거란 말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민준이 좀 씻기고 올 테니까 잠시만 얘들아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얘도 지금 바지에 쉬했대요. 바닥에 쉬 있어요. 더러워. 4살짜리 어린아이들과의 생활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죠. 매일을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저는 퇴근하고 나서만큼은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재미나게 어른들과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별로 친하지 않더라도 지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면 빼먹지 않고 참석하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어울리고 웃고 떠들면서 놀아야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역시 그때쯤 만났었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 중에 한 명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에 오늘 몇몇 사람들과 술자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꾸역꾸역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 지인은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스텝이었는데 제가 몇 번 가면서 말을 주고받다가 같은 네일샵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주 가끔 밥도 먹는 사이였거든요. 오늘 미령씨 처음 보는 남자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지. 내가 무슨 그런 거 따지나요? 와, 미령씨,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그런지 역시 친화력 최고다. 미령씨만 괜찮으면 와도 돼요. 꽃다운 청춘에 저희들이 꼭 여자들하고만 놀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솔직히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잘 됐다. 이런 자리가 있어서. 고마워요. 이따 봐요. 지인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퇴근 후 발걸음을 옮겼고 처음 보는 남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는 약 6명 정도의 젊은 청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20대 중후반 정도가 되었으니 다들 외롭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그 자리를 즐기게 되었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미 여럿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불러준 그 미용실 직원이 있었고 제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두 남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죠. 다들 술을 몇 잔씩 마신 상태라 저도 대화에 끼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몇 잔 들이켰어요. 저 혼자 맨정신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술을 꽤 즐겨 마시던 저는 주량도 세서 웬만하면 잘 취하지도 않았거든요. 저 한 잔 더 주세요. 템포 맞추려면 지금 한 3잔 정도는 미리 혼자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 미령 씨라고 하셨죠? 성격 너무 좋으시다. 여기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와, 오늘따라 술이 왜 이렇게 달지? 진짜 맛있네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미령씨,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술을 잘 마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어린이집 선생님은 술 잘 마시면 안 돼요? 직업이랑 술은 절대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요. 자, 다 같이 원샷 할까요? 진짜 성격 너무 좋으시다. 완전 내 이상형이야. 들이켜, 들이켜! 후! 그날의 분위기는 너무 재밌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가 딱 바라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애교도 많고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그날의 어색한 분위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즐겼답니다. 술 몇 잔 마시면 다들 그렇게 친해지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는 3시간이 지속되었고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하는 일까지 어느 정도 다 스캔이 된 상태가 되었었죠. 다 같이 노래방을 가자느니 2차를 가서 술을 더 먹자느니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다음날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자리를 뜬다고 말했죠. 다들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에 중심이 되어 있었답니다. 잠시 뒤 먼저 자리를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까 제 앞에 앉아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게 왜 먼저 가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먼저 가세요? 더 이따 가시지. 집이 어디세요? 아, 내일 어린이집 행사가 좀 일찍 있어서 출근을 일찍 해야 돼서요. 집 가까워요. 택시 타면 20분 정도 걸리니까요. 근데 왜 나오셨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2차 가신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미령씨 없는 자리 지키고 싶지가 않아서. 저기 택시 오네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가는데요, 얼른 들어가세요. 제 집도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같이 가요. 가다가 내리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함께 택시에 올라타게 되었고 택시가 덜컹거리거나 회전을 할 때마다 옆에 앉은 그 남자와 살짝씩 몸이 닿기도 했습니다. 아까 술자리에서는 마냥 재밌게 놀았었는데 갑자기 단둘이 조용한 택시에 있으려니 뭔가 좀 불편하고 그렇기도 했어요. 차라리 술을 더 마셨어야 재미있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들을 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희 집을 코앞에 바라본 상황에서 그 남자는 제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미령씨,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네? 갑자기요? 네, 좀 갑자기이긴 한데 아까 솔직히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3초 컷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볼 때 3초면 스캔이 끝난답니다. 어머나,
그럼 모든 사람을 만날 때 3초 만에 판단하신단 말이세요? 일단 외모는 3초 컷이고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따라 다르죠. 아무튼 저는 미령 씨가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발랄하시고 애교 섞인 말투도 너무 좋고 또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에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너무 진심 아닌 것 같잖아요. 내일 술 깨고 후회하시기 전에 얼른 다시 주워 담으세요. 아니, 주워 담다뇨. 이게 무슨 계란이에요? 말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저 아무튼 진심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절대로 진짜라고요. 저 아무한테나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느라 택시기사 아저씨 눈치가 보여 저는 얼른 내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제게 고백하는 그 남자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귀엽게 생기고 웃음이 매력적인 젊은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하니까요. 누군가 저를 좋아해주는 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축 처진 눈매를 가지고 웃을 때마다 눈웃음을 치던 그 남자는 제게 마음을 표현했고 저 역시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남자는 제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어 제게 연락을 했고 더욱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 한 번의 술자리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며 좀 잘난 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그 남자 또 연락 온 거 있지?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재. 퇴근하고 어린이집 근처로 온대. 진짜? 야, 근데 처음 보는 남자가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냐? 너에 대해서 솔직히 뭘 알겠어? 어린이집 교사라는 것밖에 모르잖아. 안 그래?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뭐 돈이 많고 화려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주는 거니까 더 좋은 거지. 내가 뭐 좀 발랄하고 애교도 있고 그렇잖냐. 그래, 너 잘났다. 부럽다, 부러워. 부러워서 그런다. 나는 왜 맨날 술자리도 많이 가는데 그런 놈 하나 안 걸리나 몰라. 헤이. 친구들 앞에서 살짝 잘난 척을 하고 그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제게 너무나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다른 것은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전문대학 출신이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와 누나와 셋이서 함께 살고 있고 작은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저는 그 남자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차도 없어서 맨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뚜벅이 데이트를 했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특히나 살짝 처진 눈으로 저를 보며 웃어줄 때는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이게 진짜 평생의 제 사랑이라고 믿었고 불타는 연애를 했어요. 웬일인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짜증도 덜 내고 잘해주게 되는 건 사람의 간사한 마음 때문이겠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좀 좋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김 선생님, 요즘 좋은 일 있어? 애들 대하는 게 아주 너무 달라졌어. 수상해. 아이, 제가 원래 애들을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원래부터 이랬는걸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애들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거 얼굴에 다 쓰여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알잖아. 누구야? 어떤 놈이 우리 김쌤을 이렇게 웃게 만든 거야? 아이고, 들켰다.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눈웃음이 매력적인 놈 있어요. 남친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는 선생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얼마 후 제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친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말도 잘하고 재밌고 성격도 좋았는지라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좋게 봐주었고, 그런 자리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매일매일 하루라도 남친을 안 만나면 입에 가시가 돋을 정도였고, 이 남자와 밤마다 헤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결국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엄마와 누나하고 살고 있던 남친의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남친이 옷도 잘 입고 다니고 하기에 어느 정도 집안이 아주 어렵지는 않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방 2개짜리 오래된 빌라에서 셋이 살고 있으시더라고요. 세 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장에 있는 신발은 꽤 괜찮은 브랜드였는데, 집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해주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 혹시나 결혼을 한 후에 저희가 막 시모에 용돈을 줘야 하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좀 불안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2살 위인 시누이는 알바를 하다가 지금은 잠시 여행도 다니면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 집안 형편도 안 좋으면서 저렇게 여행 다니고 쉬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어요. 남친 아버지와는 중학교 때쯤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호프집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워내셨고, 지금은 그저 집안에서 간단한 부업을 하시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다더군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 표정이 조금 별로였는지 남친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왜 표정이 그래? 혹시 우리 집에 와서 실망한 거라도 있어?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요? 저도 어렵게 자랐는걸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나도 이혼하고 애 2 키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라고. 지금 구상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일도 있고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될 일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신 남친 어머님의 말에 약간 당황하며 그렇게 첫인사 자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친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워낙에 좋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생각으로 남친을 받아들여 주셨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예쁘게 결혼식도 올리고 아담한 신혼집도 마련했어요. 좋은 자동차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씩 마련하자고 약속을 하고 성실히 저축도 하자며 다짐을 했어요.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으려나 몸이 좋지 않아 설마 했는데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하려는 찰나 남편은 갑자기 제게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 정말 못해 먹겠어. 회사 때려치려고 오늘 사표 내고 왔어. 응? 아니 자기야, 갑자기 그런 말이 어딨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진짜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괜찮은 일이 있다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거 같이 해보려고. 뭐? 어머님이 무슨 일을?
지금 부업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는 게 어딨어? 우리 집도 장만해야 하고 자동차도 장만해야 하고 서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로 했잖아. 아, 몰라. 아, 더 이상 여기서는 못해 먹겠고 우리 엄마랑 같이 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쥐꼬리만큼 받는 돈도 못 벌겠냐? 안 그래? 남편의 황당한 말에 저는 차마 임신을 했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남편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아주 많이 신이 난 표정으로 이곳저곳 싸돌아다녔고 마치 회사 다니면서 못 놀았던 것을 논다고 작정이나 한 듯 친구들 만나서 놀고 먹고 마시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사실을 언제 말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이런 행동을 보니 정말 짜증이 나서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차일피일 언제 말을 할지 제 기분이 가라앉혀지기만을 바라던 어느 날 시모랑 식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목돈이 들어왔다고 하며 맛있는 소고기를 사준다고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고 그날따라 저는 갑자기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 어디 아프니? 체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님. 뭐? 이렇게 빨리?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번다고 계획도 세우고 하더니만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빨리 애를 갖니? 대책도 없이 말이야.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던 제 임신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말하더군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좀 신경이 날카로웠구나. 저기, 사실은 엄마랑 누나가 새로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자기도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 돈이 꽤 되는 일인데 남을 쓰기에는 믿음이 좀 없어서. 자기는 자기 애가 생긴 게 안 좋아? 내가 임신한 게 안 좋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오해야, 그건. 내가 얼마나 기쁜데. 그냥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야. 미안. 남편과 시모, 시누이의 반응에 저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소중한 생명이 생겨서 온 가족이 파티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쩌면 이런 반응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그렇죠. 발랄하고 애교도 많던 저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매일매일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제대로 남편과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눈치 없게 입덧은 왜 이렇게 심해진 건지 어린이집에 출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갔죠.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었고 활동량이 많던 제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마음도 우울하고 기분도 너무 다운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라는 놈은 맨날 시댁으로 가서 시모와 시누이와 뭘 그리도 열심히 하는지 제게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든 채로 2달 정도를 보냈는데 남편이 갑자기 떡하니 자동차를 샀다며 집 앞에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야, 얼른 나와봐. 짜자잔! 내가 뭘 갖고 왔는지 보라고!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우리 거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 자동차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내가 샀지. 뭐, 자동차를 누가 주니? 앞으로 애기도 태어나고 하는데 맨날 병원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우리 여보 배도 점점 불러오면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장만했지. 아니 여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걸 산 거야, 응?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내가 돈 벌었지. 말했잖아. 엄마랑 누나랑 나랑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 이거 회사 다니면서 더러운 놈들 비위 맞춰주면서 쥐꼬리만큼 받는 것보다 훨씬 100배는 더 낫다고. 당신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큰 돈을 번다는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이게 워낙에 1급 비밀이라서 말하기가 좀 곤란해.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없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남편은 갑자기 고급 승용차를 사와서 제게 자랑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게 설명도 없이 이러니 뭔가 저는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일이고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서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에 대해 저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남편은 그저 자신만 믿으라고 하면서 앞으로 저와 아이의 인생에 봄날만 올 거라고 장담을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을 온전하게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쯤 시모의 생신이 있었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시모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모의 새로운 남자친구도 함께 오셨었는데 연하에 훤칠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었죠. 말주변도 어찌나 좋은지 처음 보는 저를 보고도 이 얘기 저 얘기 서슴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출신이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미래 노후 준비 같은 건 다 해놓으신 건가요?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네? 노후 준비는 아직 이제 저희 결혼해서 임신을 한 거라서요. 선생님들은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세요?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명함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 적극적인 시모 남친의 주도로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습니다. 말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어색함이 하나도 없이 잘 이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각자 준비한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의 남친과 시누이가 각각 준비한 선물은 못해도 500만 원 정도가 되는 큰 금액의 선물들이었어요. 명품 핸드백, 10도는 넘어 보이는 금목걸이 등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작고 초라한 케이크와 꽃다발하고는 차원이 틀려서 정말 민망했습니다. 더욱이 시모는 그 즉시 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요. 어머, 얘, 너는 정말 이게 다니? 어쩜 이게 끝이야? 너무하다, 너무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CM인데 돈이 그렇게도 없었어? 그러게 왜 그렇게 빨리 임신을 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청승만 떨더니만. 시모의 표현은 정말 너무 노골적이고 짜증나게 했어요. 제가 맨날 놀던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집안의 아이를 임신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성의껏 준비한 제 진심을 싸그리 무시하는 시모 때문에 진짜 속으로 욕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한마디씩 얻는 시누이의 말은 짜증을 넘어서는 정도가 되었어요. 아니 옳게 정말 너무하네. 시아버지도 없는 시모 한 분 생신인데 이렇게 성의 없게 준비를 하다니. 옳게네 집에서는 어른 생신을 이렇게 대충 챙기라고 가르치셔?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말이야. 형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어머님 생신이라고 명품 신발도 하나 사드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까지 따로 또 얼마나 준비를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내 동생은 왜 끌어들여?
동생은 동생이고 너는 너지. 안 그래?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성의가 없잖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형님은 알바하시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런 큰 선물을 하신 거예요? 전 그게 더 궁금한데요. 뭐? 나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고 어렵게 번 돈이야. 내 몸 아끼지 않고 아파가면서 말이야. 이게 어디서 사람을 의심하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너 진짜 웃긴다. 임신하니까 여기 시댁 식구들이 다 우습게 보이냐? 말 조심하라고. 신우이의 황당한 말에 저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남편이 얼른 눈치를 채고 신우이와 제 말을 막았어요. 아이 누나, 왜 그래? 우리 와이프 임신했잖아. 지금 아무래도 신경도 예민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만해, 응? 야, 아무리 임신해도 그렇지 임신이 무슨 유세냐? 어? 내가 알바하고 그러니까 신우이를 개똥으로 알고 무시하고 그러잖아 지금. 짜증나. 야, 알았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그렇지, 여보? 그만해, 알았어. 그렇게 그날 시모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저희는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시댁 가족들과 모여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시댁에서 이런 무시까지 당하다니 정말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밝고 쾌활했던 제가 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임신을 해서 그런가 제 마음은 하루 종일 우울하기만 했었어요. 그때가 임신 7개월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구박 때문에 저는 임산부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남들은 태교 여행을 간다느니 하면서 자랑을 해대는데 저는 내내 구박이나 받고 남편이라는 놈은 맨날 시댁에 가서 시모와 신우랑 딱 붙어서 무슨 꿍꿍이를 꾸며대는지 알 길도 없고 임신 기간 내내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쯤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에 이어 시모, 시누이까지도 병원에 다녔었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 병원? 왜? 어디가 아픈데? 응? 무슨 일이야? 그렇게 놀라지 마. 애기도 같이 놀래. 그냥 좀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신경을 어떻게 안 써? 내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디서 그런 건데? 응? 자세하게 말 좀 해봐. 자기는 운전도 못해서 자세하게 말해도 몰라. 아주 가볍게 접촉사고가 나서 입원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에 있던 남편은 겉으로 볼 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자기야, 진짜 나 너무 놀랐잖아. 다시는 사고 나지 마. 응? 알았어? 운전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실수해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마음 놓였지? 나 멀쩡하잖아. 그치? 그래. 그래도 후유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병원에서 푹 쉬어. 그렇게 남편이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 퇴원했고 그로부터 2달 뒤쯤엔 시모와 신우가 동시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시댁 식구들이 그런가 싶어 뭔가 우리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있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악재가 계속되면서 삼재니 뭐니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임신 막달이 되어 가는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저는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칠까 싶었고
모든 좋은 일만 있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남편에 이어 시모와 신우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니 혹시나 그 다음은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막 불안해지는 기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몇 달 전부터 지나치게 씀씀이가 커진 시모와 신우, 그리고 고급 승용차까지 마련한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돈이 났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장에 저는 놀고 있고 시모는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몇백 벌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요? 신우 또한 알바만 전전하면서 자기 몸 치장하느라 돈 한 푼 저축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말이죠. 이 세 명의 외모만 보고 있으면 어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사람들 같이 보인다니까요. 반팔 티셔츠 하나에도 20만 원 가까이 하는 옷을 입고 신발이며 핸드백이며 어딜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게 꾸며대고 다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자세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던 상태였죠. 자기야, 우리 아이 태어나서 몇 년 있으면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이사? 자기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거야?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나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생기는 일이 어디 있겠어. 사업을 해도 몇 년은 자리 잡는데 시간 걸린다고 하던데.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못 믿어? 내 몸 하나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게 중요한 일이고 소문나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못 믿으면 누가 믿어주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나한테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부인한테 이것도 못 해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이 낳고 상황이 좀 안정되면 내가 꼭 말해줄게. 약속해. 남편의 말만 믿고 저는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의심만 계속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저도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좋기도 했어요. 인생이 돈이 있으면 참 웃을 일이 많더라고요. 좋은 자동차로 편하게 다니니 웃음이 나오고 먹을 거 입을 거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니 거기서도 웃음이 나왔고 무슨 일을 하던 계속 웃음이 잘 나오니 나쁜 일이 없죠. 다만 뭔가 돈을 버는 과정이 궁금하기는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드디어 산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정일보다 5일 정도가 빨랐는데 아이가 빨리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은 시모와 함께 일을 하러 나간 상태여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지금 좀 배가 아파요. 산통이 오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지금 아주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아휴. 그래도 아기가 먼저지 일이 먼저예요? 저 배 아파요. 점점 많이 아파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년아, 무슨 애는 너만 낳아봤냐? 어디서 산통한다고 생색은. 내가 구급차 불러줄 테니까 그거 타고 일단 병원에 가 있거라. 내가 이거 일 마무리되는 대로 얼른 병원으로 보내마. 네? 어머님, 저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얼른 그이 보내주세요. 제발요. 시모는 황당하게도 남편을 보내지 않고 그 대신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산통이 심해진 상태로 안방을 뒹굴고 있던 상황이라 물불 가릴 것 없이 얼른 구급차에 올라타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원래 아픈 것을 잘 못 참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세상 처음 겪는 산통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고통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배가 막 뒤틀리는 것 같고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정말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아픈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병원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프면 바로 애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로 아픈데도 아직 나오려면 멀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화가 나서 소리까지 질렀다니까요. 몇 번이나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그 사이 남편과 시모, 시누이까지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고 아주 혼자 난리법석을 피우는구만. 애는 지 혼자만 낳아봤나. 유난 떨기는. 꾀병 그만 부려라. 산통의 와중에도 시모의 탐탁치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화가 잔뜩 난 저는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 나 죽네, 나 죽어! 야,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넌 네 마누라가 애 낳으려고 하는데 뭐하다 이제 온 거냐고! 미안해, 미안. 일 좀 마무리하고 오느라 워낙에 큰 건이라서. 잠시 후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신생아 검사를 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던 그 순간 갑자기 병원에 저희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건장한 남자 3명쯤이 오셔서 남편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병원까지 찾아올 정도의 사람이면 뭔가 대단히 급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친구나 지인 같지는 않고 도대체 누구일까 의심을 하던 그 순간 갑자기 그 남자가 옷 안에서 수갑을 꺼내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당신들? 누군데 남의 남편을?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남편과 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고 조용히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형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나 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증거 있으세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얼른 조용히 갑시다. 가요. 가긴 어딜 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난 절대 못 가요. 못 갑니다. 병원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신들 지금 보험 사기극으로 얼마를 해먹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얼른 조용히 가자고요. 보험 사기라니 도저히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수갑을 채워 남편을 데려가는 그 순간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 시모와 신우 역시 병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바닥으로 들어 눕는데 저 또한 남편을 데려가려는 남자에게 달려가 팔을 잡아당기고 쌩 난리를 부렸답니다. 순식간에 병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다들 몰려들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온 식구들은 수갑을 찬 채로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무슨 힘이 났는지 저는 그 사람들에게 병원 밖에까지 쫓아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고 잠시 후 깨어나 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바로 그런 일을 겪었으니 제 몸이 온전할 리가 있었겠어요. 정신을 잃고도 남을 수밖에요. 침대에서 눈을 떴더니 친정 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이미 관계자들한테 아까의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일단은 저보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는 그저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 몸 생각만 해. 조사 끝나고 확실하게 결론 나고 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엄마도 우리 사위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 알겠지? 별일 없을 거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울지 마. 너는 지금 몸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우리 아가 케어하려면 산모가 빨리 회복해야 해. 친정엄마의 따뜻한 위로로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몸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빨리 몸을 회복해야 아이도 케어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길 테니까요. 절대로 아닐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마음속으로 몇천 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다음날 걸려온 전화에서 저는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과 자동차를 통해서 고의로 사고를 냈고 보험금을 수차례 탔던 사실이 탄로났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시모와 신우, 그리고 시모의 새로운 남친이 함께 있었죠. 시모의 남친은 보험 설계사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런 온 가족의 사기극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나 봅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던 것, 자동차를 샀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능력 없던 신우가 물 쓰듯 펑펑 돈을 썼던 것도 퍼즐이 맞춰졌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정말 하늘이 노래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회사 다니기 싫다고 때려치울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모와 함께 일한다고 하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때 확 그들을 몰래 미행이라도 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슬픔이나 아픔보다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며 저는 몸을 점점 회복하게 되었고 그들이 갇혀있는 곳에 가서 직접 그 낯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여보야, 그게 말이야. 나는 그냥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저기... 뭐?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고? 넌 범죄자야. 다른 사람 속이고 돈 버는 거 이거 엄연한 범죄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나밖에 없는 남편한테. 나는 다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랑 우리 아이? 야, 이 미친놈아. 너는 나랑 우리 아이를 범죄자 가족으로 만든 거라고. 이 바보 멍청이야. 아주 엄마 누나까지 합세해서 잘한다 잘해. 온 가족이 똘똘 뭉쳐 나 하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만. 명품 옷 입고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면 다 잘 나가는 거냐? 너네는 사람도 아니야. 이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아. 당장 이혼해. 당장! 그 후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친정에 들어와 살며 어린이집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된 것에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범죄자 놈과 함께 사는 것은 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아빠와 할머니, 고모는 없는 게 낫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손녀딸을 위해 핸드폰으로 뽀로로 유튜브도 틀어주시고 동영상도 직접 찍어 편집까지 하시며 신세대 젊은 엄마들과 어울리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인지 동네에서도 인싸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기가 많은 편이세요. 저는 몇 년 후 어린이집을 개원할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속여가며 사기쳐서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 제 힘으로 피땀 흘려 노력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돈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은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나쁜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배운 것처럼 죄 짓지 말고 열심히 떳떳하게 살아가 보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살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